좋은 저녁입니다. 얘도 속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통의 산책길에서 저녁 산책 중에 마침내 오늘 순수이성 비판 8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순수이성 비판을 끝내겠습니다. 8번째 순수이성 비판 칸트의 철학을 한 권 끝내는 거죠. 그리고 8번째가 아니라 9번째네, 그죠? 9번째 강좌를 통하여 마침내 순수이성 비판이 끝나고 예도가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레비나스나 락강이나 누구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서 나중에 또 순수이성 비판 끝났으니까 실천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거는 한 1, 2주 뒤에 있을 것 같고, 오늘 어쨌든 9번째 순수이성 비판 9번째 시간으로 예도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그 영혼의 부분을, 영혼 불멸, 운슈텔플리셔 진레라고 하는 영혼 불멸, 죽지 않는 영혼, 실체로서의 영혼, 이 부분이 왜 이율 배반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강좌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마치겠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칸트는 세계의, 그죠? 이성이 자기의 무제약자를 통하여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념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념은 언제나 형이상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형이상학은 환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논리학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이념으로 불려지는 형이상학의 내용들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들은 공허하고 내용이 없고 비어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율 배반에 속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 세계를 칸트는 자유는 뭐랑 관계 있죠? 자유는 우주론과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죠? 그저께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청평에서 그것은 신에 대한 어떤 증명, 신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이율 배반에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혼 불멸입니다. 이 영혼 불멸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율 배반을 다루면서 칸트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과, 저번 시간에 했듯이 신과 그 다음에 우주론에 대한 이 두 개의 부분을 이율 배반을 고찰하고 난 뒤에 칸트는 이성의, 그죠? 이성의 그러한 이념의 잘못된 사용을 올바른 사용으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하려면 구성적 사용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성적 사용이 아니라 규제적 사용, 통제적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콘스트럭티브가 아니라 레굴라티브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개념하고 우주론에서 이율 배반으로 드러났던 그 모든 총체로서의 세계와 신을 다시 물리학, 그죠? 이 세계의 그 사물의 움직임이나, 그죠? 원인과 결과, 실체로서의 이 세계의 사물을 물리학적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대상으로서 대상을 토대짓는 그런 것으로서 형이상학의 두 개의 개념을 되살려 놓는다 그랬죠. 예도가 저번 시간에. 그러면서 하이네가 이거를 칸트가 덜 죽여 놓은 거죠. 그러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천 이성과 판단력 비판으로 가면서 칸트는 철저하게 이 신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또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적 사용, 이성의 통제적 사용, 레굴라티프한 그러한 변우증 사용은 철저하게 다시 이율 배반으로서 죽여놓았던 개념들을 되살리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 요까지가 저번 시간까지의 어떤 내용이었고, 오늘 마침내 영혼의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이고, 합리론, 다시 말하면 합리론에서의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식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도출해내는 실체로서의 자아. 그래서 지속적이고 죽지 않고 불멸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개념이 왜 이율 배반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예도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그 장대했던 순수 이성 비판을 그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실천 이성 비판 빼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자아에 대한 개념을 두 번 다루는데, 변증론 첫 번째 부분에서 칸트는 자아를 다룹니다. 거기에서 합리론자들의 영혼 개념, 자아 개념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제3의 이율 배반으로서의 이성의 이념의 환상적 논리에서 세 번째 이율 배반으로서의 영혼 개념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나고 세 번째로 자아 개념을 다루는 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시 다뤄요. 여기에서는 이 순수 이성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혼 개념을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어떤 그 보편 이성의 도덕적 삶을 실행하는 그런 자아 개념, 그리고 이것이 자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또 실천 이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도가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해놨잖아요. 지금 헤겔은 6개인가 7개로 끝냈고, 칸트는 오늘 9개로 끝나고, 데카르트는 성찰만 3개, 종교재판까지 4개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아주 철학을 하는 입문자들이나 철학을 깊이 공부해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이나 어떤 페북에서의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보람있는 그러한 철학자로서 아주 기쁘죠. 그런 메시지나 편지를 받으면. 그래서 실천 이성과 판단력 비판도 예도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칸트만 하면 지루하니까 아마 레비나스를 좀 체계적으로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다루든지, 락강을 다루든지, 포스트 모던 철학자를 하나 잡아서 단편 강좌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엄청 재밌겠죠, 그것도. 오늘로 어쨌든 순수 이성 비판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을 변증론 첫 번째 부분에서 합리론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영혼의 실체 개념, 실체라는 건 지속적이잖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플라톤에 근거한 그러한
영혼의 실체가 데카르트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죠?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님들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하늘로 간다 그러잖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칸트가 왜 이 영혼불멸, 실체로서의 영혼을 이율배반에 속하는지, 최초로 이러한 데카르트에 대한 확실한 자아 개념을 왜 비판적으로 이율배반이라고 간주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변증론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칸트는 분석론에서 자기의식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1차 자료를 읽고,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읽었다고 합시다. 오늘부터 딱 칸트를 읽어. 다 읽고 나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냥 이래 정리되는 듯한 글을 쓰면은 좋은데, 이 칸트부터는 이게 데카르트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칸트는 더 이래 말하는 것 같았다가 또 저래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나 수학은 고등학교 때 과외를 시키잖아, 부모들이. 그런데 철학은 지가 한글을 읽고 번역서를 읽으면 지 혼자 하면 되는지 알아. 죄송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인문학에서 철학이죠. 그 이유는 모든 개념들의 사용도 그렇지만 이들이 글을 쓰는 그 방식은 최고로 어려워. 그런 문체를 창조하기도 하고 그런 문체를 또한 지속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글을 어렵게 쓴다. 이런 거를 나도 좀 칸트한테 가서 좀 묻고 싶어. 이 부분 왜 어렵게 써놔서 지랄을 하는 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 이유는 예도가 언제 한번 철학이 왜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그 이유를 내가 초보자의 관점에서 한번 강좌를 열락을 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식을 인정합니다. 어디서? 분석론에서. 여러분, 분석론에서 젤프스트 에어 켄트니스,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이라고, 이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은 헤겔한테서도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 가다모한테서도 주제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 철학이 서구, 특히 독일 라인에서의 관념론으로부터 나아가는 이런 철학이 이 자기의식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식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주제는 없지만 예도가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씨부리겠습니다. 그 분석론에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통각의 선언적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된 이 부분을 변증론에서 합리론자들의 실체로서의 영혼 개념을 박살내면서 마침내 이것이 이율배반, 이성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오류출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순수 이성 비판의 분석론만 읽은 자들은 이러한 오류출이를 잘 모르겠죠, 아예.
그냥 분석론만 읽은 자는 칸트가 자기의식을 이런 방식으로 통각으로 갖고 갔구나 이러면서 그냥 결론을 내린다고. 근데 세 번째, 그게 감성론, 분석론, 그 다음이 변증론이잖아요. 이 디알렉틱 변증론에서 이걸 뒤집어 버려요, 완전. 뒤집어 버린다고. 합리론자들의, 이건 데카르트를 겨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플라톤부터 출발하여 중세, 그 모든 것으로 이어져서 데카르트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철학 전체에 놓여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리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식은 나 자신이, 이 주체가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 대상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식의 대상으로서 인정되고,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아는 마침내 자기 의식을 이성에 의해서 확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아를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시간의 지속, 직관의 시간의 지속 안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통일성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통일성을 통하여 이 자아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서 주체가 형성되는 출발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영혼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신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플라톤도 영혼 개념을 신화로부터 추론하거든. 이해가 됐어. 신화로부터 티마이오스라든지 그의 책에서 영혼을 이야기할 때 신화를 갖고 와가 얘기한다고. 중세 신학은 이것을 신과 연결시켜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천당을 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것이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세 신학에 의해서 확고해졌고, 데카르트 역시도 자신의 철학에서, 그죠? 자신의 철학에서 데카르트도 이 부분을 그러한 스콜라 신학적 관점에서 영혼의 어떤 불멸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성찰해서 합니다. 저희 성찰 강좌를 한번 들어보셔요. 1차 자료를 읽으면 더 좋고, 거기에서 보면 생각하는 실체, 생각하는 사물로서의 이 정신은, 그죠? 정신은 몸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영혼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의심 속에 나라는 이 대상이 이성을 통하여 확정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합리론의 아버지로서의 데카르트의 철학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칸트는 철저히 분석하면서 일단은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자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영혼의 실체로서의 영혼, 죽지 않는, 그죠? 영원한 죽지 않는, 사멸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실체의 영혼의 개념을 끌어내는 이런 방식을 칸트는 왜 거부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자기의식의 통제적 사용, 그 자기의식의 어떤 그 개념으로부터 칸트가 선언적 통각의 통일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통각을 이야기했어. 이미
이미 여러분들은 그 강좌를 들은 자는 이 부분을 이해할 거예요. 선언적 통각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식이 마치 분석론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변증론에서 이 부분을 뒤집어 엎는다 그랬죠. 아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칸트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합리론자들, 데카르트를 통하여 데카르트를 대표로 하는 합리론자들의 영혼 개념, 실체로서의 영혼, 죽지 않는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이 개념은 안티놈이다, 이율배반이다, 이성의 잘못된 오류 추리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성이 자기 이념을 잘못 사용하여 무제약자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결론을 내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영혼을 이런 방식으로 불멸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그 이유는 통각의 형식적 통일성을 실체적 통일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통각의 형식적 통일성으로부터 칸트는 자기의식을 이야기하잖아. 왜죠? 왜 형식적 통일성이? 통각은 뭐야,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바깥에서 들어온 대상을 오성의 개념이 가서 적용시켜서 그 대상의 내용을 미리 준비된, 선언적으로 다 미리 준비된 개념이라든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하는 게 통각이에요. 이때 통각은 선언적으로 사용되고 미리 준비된 형식적인 거야. 모든 선언은 칸트한테는 형식적인 거야. 그런데 이걸 실체로서 사용해버렸다는 거야. 합리론자들은. 왜 형식이죠? 감각직관의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은 선언적인 겁니다. 그게 뭐야? 시간과 공간. 두 번째, 오성의 범주표로서의 12개도 선언적인 거죠. 이거는 오성의 형식이에요, 다.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자기의식이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이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삼는 이 나는 결코 경험적 세계에 붙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범주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오성의 개념 안에 실체라는 그것이 범주표의 세 번째 관계라는 부분에서 나타나잖아. 이거를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 내가 나를, 꽃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볼 때, 이 꽃을 바라보는 나를 의식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이게 실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합리론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죠? 너무나 많은 영혼의 개념이 죽지 않는 실체로서의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류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칸트는 마침내 이러한 선언적 통각의 통일성의 형식적 사용을 실체적 사용으로 바꿔놓은 이런 합리론자들의 불합리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칸트는 선언적 통각의 통일성을 다시 한번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분석합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꽃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볼 때
이것은 이 세계 안에서의 대상으로서 나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에 대한 나무를 봐요. 바깥에서 들어온 나무는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나무는 대상이죠. 그건 범주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개념을. 그런데 이 나무를 바라보는 나를 의식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걸 의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나가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나무를 바라보는 나무는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거지만 나무를 바라보는 나를 의식하는 이 나는 일단 접어두고 나무를 바라보는 나를 내가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날 때 그 의식의 대상인 이 나는, 나무를 바라보는 이 나는 결코 이 세계 안에서의 위치 지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관점만을, 나의 이 세계에 대한 주체의 나의 관점만을 표현한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좋았겠지만 칸트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따라오고 다시 읽어보죠. 책이 막 쏙쏙 들어올 거야. 자, 이런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는 나는 왜 세계 안에서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 나무를 바라보는 나는 내가 세계 바깥에서 감각 직관으로서의 공간을 통하여 들어온 게 아니잖아. 나무는 내가 바깥에서 들어왔지만 이 대상이 되는 나는 언제나 선험적인 거예요. 감각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이거는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과 관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의식으로서의 이 나는 감각 외적 형식인 공간을 통하여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경험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바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나무를 바라보는 나를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이미 미리 주어진 이 나에 대한, 그죠? 어떤 선험적 형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각의 형식적 통일성, 미리 준비된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 아래로 포섭할 때에 형식적 적용이라는 거야. 이거는 선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나는 결코 인식되는 나는 결코 경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알았어. 오성 안에 주어져 있는 개념을 나라는 대상에는 적용시킬 수가 없어. 어떤 상황에서건 이 나는 개념을 적용시킬 때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는 오성의 개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실체가 될 수 없고, 실체는 왜? 실체라는 개념은 오성의 범주의 12가지에서 4로 또 4개로 나누잖아. 거기에 세 번째 배지웅 관계 부분에서 실체와 뭐야? 속성의 관계라는 게 있어. 이걸 적용시킬 수가 없어.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는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이 나는
실체가 될 수 없고, 실체나 우연이냐를 내가 나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이 나를 실체냐 우연이냐 이런 방식으로 논증할 수도 없고, 이 나는 또 그런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나는 결코 불멸하고, 그 다음 뭐죠? 나누어질 수 없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실체가 될 수 없고, 또 마지막으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불멸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율배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 나에다가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성의 개념을 나의 대상으로서의 이 나에다가 적용시켰다고 합시다.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됩니까, 여러분? 데카르트가 증명했던 그런 몸이 썩어도 육체가 없어져도 우리는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하는 나는 결코 신체와는 상관없이 내가 의심하는 동안에도 나는 시간의 지속 안에 직관 속에 붙잡히고, 이 직관을 통하여 이 영혼이 실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 데카르트가. 근데 칸트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실체라고 하는 이 나가 실체인지 우연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영원히 실체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불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선험적 통각의 통일성의 형식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나는 모든 경험이 있죠. 모든 경험적 내용, 나무라든지 차라든지 삑삑거리고 지랄거리고 있는데, 차라든지 또 바깥에 개미도 보이고 잠자리도 보이고, 예를 들면 그 다음 집도 보이잖아. 이런 경험적 내용들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이 나무라는 대상과 나무를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이 대상은 질적으로 두 개 다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나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주체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관점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체가 칸트로부터 칸트를 다 까대지만은, 칸트를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니체가 칸트를 읽고 자기의 창조적 사유를 막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니체의 관점주의의 많은 부분들을 이미 칸트가 자기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는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이 나는 결코 어떤 이 세계의 사물의 대상, 또 다른 타자의 나의 인식 대상, 이런 방식으로 나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주관이, 그죠? 주체가, 자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사물이나 타자와 사람이나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세계의 다른 사물들처럼 그렇게 나의 인식의 대상이 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야.
맞죠? 나무가 바깥으로 들어온 거랑 나무를 바라보는 나는 이 나라는 대상, 이 의식, 자기 의식의 이 대상으로서의 이 나는 결코 세계의 대상으로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단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라는 거야.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영혼의 개념, 여러분. 이 영혼의 개념이라 그러는 거. 그래서 이 영혼이 이성이고 자아잖아요. 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이 영혼이라는 이 개념. 육체와 대비해서 언제나 상위를 차지했고, 이 상위에 차지했던 이 육체보다 더 위대한 정신으로서의 영혼이라는 이 개념이 칸트한테서는 이율배반으로서 거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니체가 육체에 대비해서 비판하는 그런 방식의 비판은 절대 아니에요. 니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칸트를 뒤집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데카르트나 플라톤으로부터 중세 신학을 거쳐서 데카르트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을 칸트가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칸트는 대단한 철학자였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 나는 나의 의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은 오성의 개념에 붙잡히는 게 아니야. 이 나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는 나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는 끊임없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나는 결코 오성의 개념을 적용시켰을 때는 정신분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왜? 나를 개념화시켜서 개념의 경험적인 나로 생각을 했는데, 이 경험적인 나를 바라보는 이 나가 없이는 어떻게 경험적 나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적 나는 언제나 이 세계 안에서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만을 나타낸다고.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실체로서의 영혼이나 정신 개념을 적용시켰던 합리론자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이성에 대한 영혼불멸이라는 형이상학적 이념을, 이성의 이념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오류 추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후에서 칸트는 이 영혼 개념을 실천 이상 비판에서 다시 분석하면서 되살려냅니다. 그 이유는 이 자아 개념, 여러분. 그래서 자아는 결코 오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야. 나의 의식에서 이 나, 꽃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이 나는 결코 의식이라든지 오성의 개념이라든지 감각 직관의 대상으로서 붙잡혀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맞죠? 꽃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봐. 그 경험의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끊임없이 대상이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내가 관점을 바꿀 때마다 이 나는 잡히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점에서 선험적
선엄적 통각의 통일성이라는 칸트의 그 탁월한 아페르셉존이라는 그 개념은 그 개념은 철저하게 칸트가 형식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되지, 이것을 실체로서 갖고 가고 범주표에다가 들어있는 실체 개념으로 갖고 간 거는 합리론자들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이 대상은 나중에는 신을 요청하고 도덕적 법칙을 수행하는 그러한 영혼으로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 실천 이성 비판에서 예도가 더 철저하게 다루어 드릴게요. 이 자아 개념. 그래서 그 영혼 개념은 어떻게 보면 순수 이성 비판의 변증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그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지 그 개념은 단지 공허하고 결코 의미로서 확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형이상학적으로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이 경험으로서의 자아를 바라보는 이 자아는 언제나 선엄적인 거예요. 맞죠? 경험과 관계없이 선엄적으로 바라보는 이 주체는 언제나 대상으로 잡힐 수 없이 선엄적으로 물 자체와 같이 우리의 경험적 인식을 통제하는 경험의 배후에 있는 물 자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칸트가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에서의 영혼불멸이나 이 자아 개념은 마치 실체로서의 영혼이 없고 불멸하는 영혼이 없고 이런 개념은 순수 이성의 어떤 오성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걸릴 수 없는 무제약적 이성의 이념의 사용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라. 그래서 신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또 우주론, 총체로서의 세계와 같은 그런 우주론을 회복시켰듯이 칸트는 이 선엄적 자아, 이제 됐죠. 이 선엄적 자아를 보편 이성을 실천하는 그러한 영혼의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실천 이성에서. 그래서 도덕 법칙을 실행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그러한 위대한 어떤 그런 주체로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 이율 배반이라, 제가 어제 미학할 때도 가르쳐 줬잖아. 이율, 안티노미라는 말을 쓰는 이 말들을 안티노미는 하나의 전제로서의 가정이 있고 이 아래에 두 개의 부정과 긍정을 다 말할 수 있는 이 명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전제가 되고 있는 그 명제 아래에 있는 논제들 두 개 다가 전제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안티노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안티노미는 우리는 이율 배반 그러면 막 엄청 저 거짓말하는 새끼 저거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안티노미를. 마침내 모기의 산을 예도가 넘어섰습니다. 미친 듯이 철학을 강좌를 열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 모기의 산을, 모기가 없이 이제 가을이 오는가 봐. 오늘 약간 덥기는 한데
그 말하고 나면 모기 소리가 또 나네. 이 뭐야? 모기의 산을 어쨌든 넘어섰어. 그래서, 근데 그 말하고 나니까 이 모기 새끼가 그 말 알아들었는지 왱왱거리면서 또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응? 그 세 개의 개념 있죠. 그 세 개의 개념을 안티놈이라는 거를 우리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저 모순되고 저런 거짓된 새끼가 이율 배반적이다. 넌 우리 이래 사용하잖아. 마치 칸트도 이 형이상학의 세 개의 개념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막 깐다고. 나중에 세 개 다 살린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칸트의 개념에서 이 이념의 자유, 영혼불멸, 그 다음에 신의 개념, 이 세 개는 오히려 칸트에게서는 불가지론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있다고 전제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칸트의 안티노미는 그런 역설을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그냥 칸트가 이거를 그러나 어쨌든 신존재 증명은 옛날에 중세 때처럼 뭐 그런 개념으로부터 존재를 추리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안 된다는 거거든. 그거는 또 우리가 영혼 개념을 실체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보편 이성의 실천 이성으로 갖고 가야 이 자아가 살아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진일보한 거죠. 완전한 형이상학을 걷어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형이상학을 데카르트보다는 훨씬 많이 걷어낸 게 누구야? 칸트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우주론도 판단력 비판에서 총체로서의 세계를 다시 신에 의해서 디자인된 이 세계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갖고 감으로써 다시 회복시키잖아. 거기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이상학의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로서의 이 형이상학의 세계의 개념은 이래갖고 니체처럼 그냥 싸그리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니체처럼. 누구야? 하이데거가 니체라는 자기 책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니체는 마지막 형이상학자였고 자기는 니체를 걷어낸 니체의 마지막 형이상학을 걷어낸 그러한 비형이상학자로서의 완전한 현대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니체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언젠가 예도가 또 1차 자료를 너무 또 강좌를 하고 싶은데 왜 갑자기 또 일로 갔는지 몰라.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칸트의 철학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도는 오늘 제가 이틀 동안 면도를 안 한 얼굴인데, 얼굴에서 면도를 안 했다는 게 별로 표시가 안 돼. 하도 이 얼굴이 생긴 게 그런 표시가 안 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영혼불멸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실천 이성에서, 그죠? 이 실체로서의 영혼은 불가능하다 그랬다는 거. 이로써 이제 칸트는 자기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합리론적인, 이건 합리론을 겨냥한 거예요. 순수 이성, 여러분. 그딴 거 없고 모든 건 경험과의 관계 안에서 봐야 된다. 그러나 또 경험론도 까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칸트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칸트는 경험론자냐? No. 합리론자냐? No. 그러나 제가 볼 땐
이 두 개의 중간에서 그는 관념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듯이 헤겔이 이 관념론을 더욱 합리론보다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었지만 칸트만큼 경험론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철학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칸트의 관념론은 경험의 감각직관으로서의 경험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념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도의 어떤 이 강좌, 그죠? 9번째로서 칸트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세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보고, 예도의 강좌에서, 많은 엄청난 1차 자료의 내용들은 거의 다 짚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다시 칸트 같은 사람은요, 한 놈이 해석하는 게 아니야. 천 사람이 해석해도 천 사람 다 다른 게 그 책이에요. 헤겔은 더 하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고, 예도의 이 강좌가 여러분들의 철학의 길을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도는 너무 감사한데, 오늘부로 예도는 칸트의 강좌를 순수 이성 비판을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